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 잠시 뒤에 명확한 발언 내용이 들어와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금 전에 양만희 기자가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할 것 같다. 조금 전에 1시간 10분 전에 갑자기 임시국무회의 소집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야 결심이 선 걸까요? 고심하다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알려지기는 짐작이 되기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특례 규정, 그 경선 후보들의 특례 규정을 그 황교안 권한대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다시 고치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불출마 쪽으로 지금 마음을 굳히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통보를 해줬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보자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 경선인가요? 그걸 거치지 않은 사람도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3명으로 좁혀놓고 본 경선을 가는데 비대위 결의만 있으면 예비 경선 후에도 본 경선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죠. 네.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본 경선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아침 10시 반쯤에 고친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면서 그 권한대행이 불출마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성기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특례조항 없애기로 확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제 확정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 시한을 내일까지 하루부터 연장한다. 네. 이런 사실들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 사이에서 누군가가 가교 역할을 하면서 황교안 대행이 출마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특례 조항 없애기로 결정한 거겠죠? 그렇겠죠. 지금 말씀처럼 특례 규정은 사실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무수 전 지사, 김진 전 논술위원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어제 밝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원래 이제 황교안 대행이 대선 날짜를 지정하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던 거고. 그러나 사실 황교안 대행은 출마할 명분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성도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식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가 황교안 대행이 과연 이른바 범보수를 결집시켜서 이번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도 고려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향후 검증에 잘 견낼 수 있을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보고 단지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황교안 대행의 출마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아나오고 그렇게 몰아갔던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중간에서 황교안 대행의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바로 그래서 어제 대선 지정을 지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마 이제 대선기를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어제까지는 결심을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제 정기 국무회의에서 하루를 넘기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짜야 누구나 예상하듯이 그날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두 번째 얘기가 출마 여부인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하루 정도 연기가 됐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계산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는 될 수 있겠죠. 후보는 될 수 있겠지만 대선에서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명분도 없이 출마를 했다가 명분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명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건데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명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을 거고 결국 포스트 대선 때 당권을 잡는 게임으로 한국당에서는 들어갈 텐데 그때 버텨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한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불출마 입장을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끝나고
선거일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2시 15분, 이제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2시 15분에 기자들을 상대로 선거일 확정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변수가 없나? 5월 9일로 이미 잠정 결정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5월 9일로 그 선거일을 보고 사전 준비 절차를 이미 거의 끝냈다. 그리고 안건을 그 5월 9일로 올렸다. 이런 얘기가 오전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9일에다가 오늘이 15일이니까 16일, 55일 이제 대선이 남은 거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코앞에 왔죠. 2달 이내에 치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더 하나 제가 관심이 가는데 보면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55일을 남겨두고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은 또 처음이죠. 처음이죠. 워낙 네. 사상 초유의 또 그렇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대통령 없겠죠. 탄핵 자체가 뭐 초유의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55일 동안도 기존의 대선과 많이 다른 점이 이 대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프레임 전쟁이라고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게 과거의 선거를 보면 이제 무상급식을 가지고 프레임이 이제 짜여진다든지. 최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막 뉴스 속보로 자막이 들어왔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본인이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그렇죠. 그 보수 여권층에서는 상당히 그 지지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저런 불출마 입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대략 저희 예상대로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뭐 저렇게 뭐 예측들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대선을 출마할 명분이 없었던 거고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인지했다고 봅니다. 단지 정치 상황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할 때 사실 탄핵 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복귀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각 하나 기각에 대해서 뭐 청와대는 사실상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출마다 불출마다 얘기하기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탄핵되고 인용이 된 다음에도 이제 입장을 늦추니까 입장 표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 위해서 내가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황교안 대행이 결심을 하고 오늘 임시국무회의 소집해서 저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우석 부소장.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행은 출마 의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 보수 진영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제발 좀 출마해달라, 결심해달라라고 끝까지 어떤 졸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출마를 권유했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사실 뭐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 여권 민주당 후보들 3명이 60% 이상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사이 이런 정도를 하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행 보고 총대를 매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과연 행정부나 국정 운영의 그립을 잡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늦춰왔던 건 사실인데 어찌 됐든 지금 불출마 선언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불출마하고 총리직을 사퇴한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이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부총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직책을 가지고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대선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 이제 여당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옛 여당, 구여당, 자유한국당이 옛 여당인데 어쨌든 간에 김우석 부소장께서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 요소 하나는 분명히 제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쪽도 있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이 대선 정국이라는 게 박근혜 정권의 심판 이런 프레임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보수가 편안하게 지는 길이다. 이런 주장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다음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에 열립니다. 이제 55일 남았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임시국무회의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얘기 다 직접 들어봤는데요.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자신이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씩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분명하게 황교안 대행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왜 대선 불출마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권유를 했는데도. 일단 명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아마. 그리고 명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단 의미시죠? 박근혜 정권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국정 초기에 집권 초기에 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그 선거법 위반이냐, 뭐 다른 그 정당법 위반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서 상당히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사한 면이 하나 있고. 또 통합진보당 그 정당 해산 사건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상당히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국정 지금 공백 상태에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권한 대행이 대선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관리자가 선수를 뛴다는 것 자체도 모양새가 좋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에 법적 하자는 없어요. 이런 두 가지 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황교안 대행이 아까 우리 민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황 대행이 만약에 출마하면은 사실 야권으로서는 더 좋은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다자구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다자구도냐 양자구도냐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출마하면 여권은 반드시 상수가 되는 거고 여기 민주당에 한 명 후보는 나올 거고 지금 비문연대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비문연대나 반문연대에서 또 한 명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다자구도가 되면 일단 그 다자구도가 민주당한테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면은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선거 프레임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거에 대한 본선 경쟁력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만약에 정말 황교안 대행이 향후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범여권이 구여권이 야당이 돼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볼 때 야권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뭔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을까? 황교안 대행의 그동안 그 쭉 살아온 관료로서의 길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길이고 본인의 향후의 어떤 그 입지하고도 상당히 모순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최 교수님이 분석하신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된 어떤 이 지난 직전 정부 박근혜 정부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출마할 경우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오히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우석 부소장은 지금 최 교수께서 분석해 주신 이 세 가지 이유 말고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전체로 동의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어찌됐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 승리 후보는 될 수 있지만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야당을 할 때 좀 그 선명한 야당을 하기 위한 리더십이 뭐냐? 지금 그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기를 고건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이게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선명하게 야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대선 경쟁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구 여권에 있어서 홍준표라고 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 좀 집착하지는 대외적으로는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행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병역 면제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대선에 이기면 모르겠지만 졌을 경우에는 향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할 터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게 굉장히 불안정했을 것 같아요. 정당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선에서 굉장히 득표율이 저조한 상태로 많이 졌다. 그러면 바로 용도 폐기당하는 그런 상황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출마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5월 9일에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평소에 저녁 6시가 아닌 저녁 8시까지 2시간 더 연장되고요. 또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롭게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예. 5년 가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소식 그리고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 오는 21일 오전 9시 반에 검찰로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미 소환 통보는 받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집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먼저 삼성동 집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호건 기자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소환 통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그런데 조금 전 1시 10분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대변해온 유영하 변호사가 이곳에 도착해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21일로 검찰이 소환 날짜를 통보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왔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유 변호사가 이곳 삼성동 자택에 들어간 뒤 박 전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를 취재했는데요. 황 변호사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21일 수사에 협조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소환에 응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선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아침 7시 반쯤엔 박 전 대통령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 원장 일행이 자택에 들어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자택 앞엔 박 전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한 지지자 30여 명이 태극. 이런 가운데 자택 뒤편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오후 2시부터 총회를 열고 자택 근처에서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택 앞과 주변 골목에 경력 28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 앞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이호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호곤 기자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매일 와서 그 고성도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 오죽하면은 조금 전에 그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저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소환 조사 시점 21일로 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고. 뭐 처음에 관측되기로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딱 이르면은 이번 주말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시간 여유를 두고 21일로 소환을 통보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소환을 좀 거부하고 좀 연기해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좀 준비를 하고 나와라 이런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좀 화요일로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소환을 거부할 수 없도록 준비 시간도 충분히 줬다. 6일이나 줬다. 이런 얘기죠. 두 분 보시기에 김우석 부소장.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올까요?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는 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했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정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청와대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검찰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뭐 얘기를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들어가면서 진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게다가 이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55일간의 대선 과정인데 거기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지금 물러나신 분이 과연 이게 언론에 계속 회자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방해가 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 교수님도 이번 소환 조사에는 응할 걸로 응할 보십니까?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이거는 완전히 형사재판입니다. 탄핵 소추가 아니거든요. 탄핵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지난번에 탄핵 소추 때는 그때는 뭐 불소추 특권도 특권입니다만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서 뭐 지지세를 결집해서 헌재 압박을 가하는 이런 정치적인 요인도 전혀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환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앞으로 일입니다만 소환 다음의 일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근데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고 또 설령 소환에 응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하게 증거나 여러 가지 자료들에 입각한 완전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불리하다는 것을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보여져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 날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법조를 취집하는 기자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전명남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변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21일 검찰에 일단 출석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간다고 한다면 역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소환되면 전직 대통령들 나온 관례에 따라서 좀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도 언론에 사진도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그때는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대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전례를 참고한다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검의 수뇌부와 좀 면담을 하는 잠깐 티타임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곧바로 이제 그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는 아마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서 부장검사급 이상이 직접 나와서 수사를 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12.12 원래는 비자금 때문에 처음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12.12 5.18 사건으로까지 수사가 확대가 됐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청에 저 당시에도 대검찰청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서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내려가서 체포해서 그래서 조사도 검찰청에서 받지 못하고 안양구치소에서 받았어요, 조사를. 이제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95년도 얘기죠. 저 당시에 소환 통보를 받고도 골목, 연희동 골목에서 성명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조 교수님, 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안 봐도 될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흔히들 일반적으로 뭐 제왕적 권력의 존재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87 체제가 뭐 수명을 다했다. 다시 말하면 87년 체제. 네, 87년 체제, 87 체제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이 됐는데 그것이 공고화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직은 멀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헌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개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한국 사회의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주 뭐 당위적이긴 한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인식이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의한 지배고 그리고 민에 의한 지배인데 이 대통령으로 뽑힌 분들이 권력을 위임하면 그것이 다 자신의 권력이냐. 이 권력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 행사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일깨우고 그런 토론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일자 통보했지만 검찰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전직 대통령 직접 조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의 것을 참조하겠다. 전 대통령들 뭐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이분들 거를 참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대선 정국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더 정말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빨리 한다는 것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잡음들이 날까봐 지금 조속하게 끝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그 법대로 하되 단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조사를 받을 때도 뭐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뭐 강제 집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삼성동에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강제 집행을 하러 간 공권력과 이거를 저항하는 뭐 지지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피의자인 대통령과의 그 조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두고 통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을 때 그 변호인단과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구체적인 것들 조율을 잘 해가면서 결국 성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검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오늘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미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근데 21일로 한 것도 그렇고 어제 이제 오늘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는 걸 미리 지정을 했잖아요. 어제.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같아요. 21일로 날짜 잡은 것도 서두르는 것 같지만 서두르지 않는 인상.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명분을 주는 거죠. 왜냐면 너무 빨리 서두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명분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단하면서 그런 마냥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 신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도 이 소환을 거부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전 그러지 않으려고 봐요. 그런 명분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소수 지지자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 하더라도 의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헌법적 절차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검찰 입장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조사를 했던 적이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탄핵돼서 파면당한 대통령이지만은 정확한 그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될 책무가 검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특검이 발표한 혐의. 그러니까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의 특수본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처음 이제 그 조사했던 혐의가 5가지 혐의였는데 특검에서 이제 8가지 혐의였는데 특검에서 5가지를 더해서 이제 모두 13가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13개나 되는군요. 그 뇌물수수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권한남용 이런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혐의가 13가지나 됩니다. 뇌물수수,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지금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기존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검찰의 조사 내용 그리고 특검의 조사 내용을 주로 갖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밝혀진 13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받고 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삼성동 집에 도착한 직후에 발표했던 메시지 가운데 맨 마지막 대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누가 뭐래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탄핵됐고 또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 그때도 엮인 거라고 얘기를 했고 1월 25일 날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고요. 저에게는 누가 봐도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의 불복 선언이죠. 진실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헌재에서 진실을 잘못 보고 스스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또 친박 핵심 의원들이 그 앞에 또 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해석도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저런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입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저런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부메랑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우리 김우석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헌재 그 탄핵 인용의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련의 행동으로 밀어볼 때.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파면하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 법원 판단도. 그래서 계속 저런 식의 입장을 보인다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상에서도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그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과 반응, 이 소식은 4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오늘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여기에 옛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세 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 당이 합의를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개헌을 가지고 소위 연대 고리를 좀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좀 중점이 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실현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그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도 이게 투표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하는 게 좋다는 게 안철수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죠? 네, 그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합의한 3당 중에 중요한 축인 국민의당에서 벌써 이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너무 좀 섣부르게 다 익기 전에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급했다는 느낌을 민성 기자가 얘기하니까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CG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떤 의석수가 필요한지를 현재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으로 1당이고요. 자유한국당이 93석, 국민의당이 39석, 바른정당이 33석.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의 의석을 합하면 165석인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정족수가 국회 300석의 과반인 150석, 151석이어야겠죠? 우리가 300석이니까. 그렇죠. 151석이 돼야겠죠? 발의 정족수는.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석 이상. 그러면 개헌안 발의는 이 3당으로 가능한데 의결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협력 없이는 안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다분히 정치적인 오늘 발표였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충족이 안 된다. 의결은 안 된다.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55일밖에 안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반문연대라고 하는 커다란 이 묶음의 핵심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 문제를 포기하면은 결국은 대세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개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반문연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주자들이 다 공통적인 과제인 거죠. 그래야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대세론 차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번 기회에 그냥 넘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선의에 맡길 것이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선되자마자 개헌을 하겠다.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약으로라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헌 논의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분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어떤 정략적 연대다라고 하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반응 직접 들어보시면 민주당의 생각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조천회동을 하고 헌법 개정안 단일화를 최종 확정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략적입니다. 선거용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될 일이란 말입니까? 개헌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 보면 이번 3당의 개헌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읽혀지네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뒤에 유인태 전 의원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